최근에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를 강타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뉴토끼가 드디어 강제로 폐쇄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웹툰 생태계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있는 이런 불법 사이트를 박멸시키기 위해 침착맨, 주호민과 같은 유명 만화가들은 아주 여러 공익 광고를 통해서 절대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여길 이용하면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말을 이어왔었고, 심지어 몇 년 전에 밤토끼 때도 일개 불법 사이트가 하나가 삭제가 되었을 뿐인데 또 유명 만화가들이 이렇게 숙정까지 보내면서 감사의 말을 전할 만큼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만화가들에게 엄청나게 큰일이구나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죠. 자, 오늘은 흑우와 함께 이런 불법 컨텐츠 사이트들이 도대체 한 산업을 얼마나 크게 박살낼 수 있는지 흑우와 함께 재미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온갖 커뮤니티에서 뉴토끼가 이제야 문을 닫는구나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웹툰을 보는 시장이 생각보다 꽤 한정적이에요. 요즘 볼 게 얼마나 많아. 유튜브, 넷플릭스, 안 그래요? 그래서 웹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엔 아니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우선 뉴토끼가 뭐냐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고품격 흑우 스토리스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은 뉴토끼, 불법 컨텐츠 이런 거랑은 아주 거리가 먼 분들일 거라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영화나 드라마 컨텐츠를 보려고 해도 디즈니, 애플TV, 넷플릭스 얼마나 다양합니까? 또 각각 결제해야 되고 컨텐츠 사기가 번거롭지요. 그런 어려움이 웹툰 세계에도 있는데,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봐야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무단으로 가져와서 이런 광고 수익을 올리는 불법 사이트라고 하는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런 불법 컨텐츠 사이트가 사람들이 보면 또 얼마나 본다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트래픽을 찾아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페이지 뷰가 한 달에 몇 억 단위는 가볍게 찍히고요. 웹툰 사이트의 원본인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까지 이기는 기염을 토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 2026년 3월에는 한국의 전체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서 트래픽 순위로 4등을 차지했어요. 심지어 인스타그램을 이겼어.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이런 불법 사이트들은 다류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2등, 3등, 4등 사이트들도 체급이 정말 엄청난데, 또 다른 사이트인 마나토끼는 페이스북, 티스토리를 제끼고 우리나라 트래픽 순위 8위에 랭크가 돼 있었죠. 한 달에 방문객만 1억 2천만 명 가까이 되는 이런 불법 사이트. 보통 저희가 웹툰을 하나 유료로 보게 되면 100원에서 한 200원 정도를 지불하게 되거든요.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웹툰을 10편, 20편 볼 테지만 딱 한 편만 보고 나간다고 해도 네이버 웹툰, 레진 코믹스 이런 웹툰 사이트에선 매출이 120억, 240억씩 증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업계 만화가 중 한 분은 자신이 아는 작가 중에서 아주 잘 연재를 하시다가 자신의 작품이 뉴토끼에 올라가자마자 수입이 10분의 1로 뚝 끊겼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또 업계가 추산하기로는 이렇게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는 불법 웹툰으로 작가들, 또 플랫폼이 보는 피해가 1년에 4천억 원이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죠. 저 흑우가 개인적으로 정말 진짜 안타까웠던 점이 1년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주는 이런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벌었냐, 강남에 있는 아파트 빌딩 세웠냐, 하하, 그게 진짜 마음 아픈 포인트인데, 낯짝도 참 두껍지.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가 SNS도 활발히 했었나봐요. 운영자 피셜 한 달에 운영 수익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다. 물론 이런 거 돈 버는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이야기했겠습니다만은, 한 달에 웹툰 업계에 주는 피해가 500억 원인데 한 달에 버는 수익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었다? 그럼 이게 499억이 그냥 공중에서 증발해버리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를 5년, 10년 동안 운영한 사람을 겨우 잡아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약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500억 피해를 봤으면 15억 배상을 받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유명 웹툰 작가들이 제발 피를 토하면서 불법 웹툰 사이트 제발 좀 잡아주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도 정말 못 살겠어요. 그렇게 성토를 하는 게 이해가 가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특히나 모든 웹툰 카테고리 중에서도 불법 웹툰 사이트들의 피해가 가장 큰 게 성인 웹툰 섹터라고 하는데, 그런 섹터는 정말 매출이 90%가 사라진 작품이 정말 부지기수라고 하고요. 특히나 잠깐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겠지만 웹툰 작가 딱 겉으로만 들어보면 돈도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크리에이티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서도 요즘 웹툰들 정말 스크롤 내려도 끝도 없죠. 일주일에 그림만 70장에서 120장을 그려야 되고, 거기에 어시스턴트 고용, 검수, 스토리는 계속 뭐 어떻게 해야지 재밌을까 머릿속으로 기획도 해야 되고요. 세금 신고도 해야 되죠. 이렇게 할 일이 엄청 많은 사업가인데 그 와중에 수익이 아니라 매출이 90% 줄어든다? 자영업이나 사업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마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인 노경찬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네이버 웹툰이 아닌 타 플랫폼들은 작가들이 7, 80%가 적자다.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계속하는 이유는 그 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최근에 뉴토끼가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 이전에는 어떤 웹사이트를 차단시키려면 방통위에 요청을 한 다음에 회의를 열고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됐다 라고는 하는데, 이제는 직통으로 장관이 차단 명령을 내리게 되면 바로 그 웹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니 그 당연한 걸 이제야 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각국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컨텐츠 수 한국 54,000, 미국 9,400,
5,400, 프랑스 5,400. 좀 이게 검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VPN을 사용한다든지 새로운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나온다든지 결국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저런 걸 차단하고 검열해야 될 공무원들도 다 저기서 웹툰 보더만,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웹툰 종사자들도 죄다 저기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밖에서 남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니진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야, 웹툰 지적재산권? 어차피 실물도 없는 데이터 쪼가리인데 또 한 명 더 본다고 누구한테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웹툰을 꼭 내가 돈 내고 봐야 되냐? 그냥 널리고 널린 무료 사이트에서 보면 안 돼? 물론 요즘에 정말 게임도 돈 내고 하고 만화나 컨텐츠를 돈 내고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자리 잡아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우는 존 스튜어트 밀 선생님의 자유론 책에 나오죠. 어떠한 과격한 주장도 한번 찬반을 따져봐야지 이게 실제로 타당한 구석이 있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시청자 선생님들하고 생각해보고자 재밌는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가장 첨예하게 벌어졌던 순간이 있죠. 바로 남아공이 완전히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리고 있었는데, 당시에 남아공은 전 세계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였고, 이에 반해 글로벌 제약사가 책정한 치료제 가격은 1인당 미국 달러로 약 $10,000. 야, 한국 돈으로 지금 생각해도 한 1,500만 원인데 20년 전에, 게다가 남아공에서 이거를 지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겠습니까? 400만 명 중에 10,000명? 10,000명이 뭐야, 뭐 1,000명도 안 됐겠죠. 약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 죽어갔죠. 이를 보다 못한 남아공의 전설적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즉시 특별 입법을 통해서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무려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복제약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게 했다. 야, 이거 완전 제약업계의 밤토끼 아니야? 특허권자 허락을 없이도 전 세계 생산업자들한테 여러분들 에이즈 치료제 글로벌 제약회사에 라이센스 비용 안 내면 우리한테 얼마까지 줄 수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인도가 저희 $10,000가 아니라 $300까지 저희는 줄 수 있습니다. 1년에 1,5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떨어진 거죠. 그 즉시 수백만 명분의 에이즈 치료제가 남아공에 공급이 됐고요. 그런데 같은 시각 제약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당장 남아공에서 수십조 원의 수익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아공처럼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까지 이렇게 치료제의 지적재산권, 특허권을 인정해버리지 않으면 자신들의 모든 기반이 무너질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 회사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죠. 이거 소송을 제기 안 하면 당장 뭐 이사회나 CEO나 주주들한테 배임이라고 하면서 당장 내려와야 될 테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선택은 전 세계적으로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야, 너네 돈 때문에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자는 거냐?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냐? 이런 탐욕스러운 대학사들아, 그런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죠.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와, 이거 소송을 계속하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 빼고는 장사를 어떤 나라에서도 못 해먹겠는데? 그런 판단이 섰던 머크, GSK와 같은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아무 조건 없이 소송을 취하했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와, 흑우야, 그거 완전히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냐? 남아공 사람들도 살고 글로벌 제약사들도 앞으로도 그 이후로도 적정선에서 이윤을 추구할 테니까 완전히 해피엔딩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해피엔딩이었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겠죠. 이 사건 이후에 전 세계 글로벌 제약회사가 180도 사업 방침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웠어요. 전염병은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지재권, 특허권을 무시하는 타겟이 되기가 너무나 쉽다. 이런 대규모 전염병을 타겟하는 신약 개발에 대한 자원 배분을 아예 싹 다 끊어버리고, 대신해서 특허권 보호가 훨씬 더 강력한 선진국 국민들이 또 소수가 걸리는 엄청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제만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전력 투구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특허권이 만료되면 뭐 어디 인도, 중국에서도 그 즉시 복제가 너무 쉬워지는 그런 약들은 신약 개발을 시작조차 안 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번 한 나라에서 지적재산권, 특허권이 무시가 되는 일이 일어나자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 대중적인 전염병을 타겟하거나 저희가 자주 먹는 타이레놀처럼 분자 구조만 있으면 그대로 복제가 쉬운 그런 치료제 개발이 완전히 멈췄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병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뭐 20년 전, 30년 전이나 큰 차이가 없는 치료제를 먹어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목을 메고 있는 신약 개발이 바로 이런 거죠. 키트루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2020년대 한 3년, 4년 동안 가장 글로벌 공전의 히트를 했던 약품입니다. 약품 하나가 연간 매출액이 무려 40조 원이라고 하고요. 1년에 약값만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초기 폐암에 있어서 정말 경이로울 정도의 효과를 가진 약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은 수의 선진국 국민들이 앓는 병을 타겟하다 보니까 이런 경이로운 효과를 지닌 약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고작 전 세계 60억 명 중에서 딱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글로벌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냈던 약들이 뭐였냐 살펴보면 무려 10개 중에 키트루다, 듀피젠트, 다잘렉스, 옵티보, 매우 소수의 환자들에게 큰 돈을 뜯을 수 있는 약들 위주로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 노선을 확 틀었다는 게 이 차트에서도 드러나고요. 이런 지적재산권의 딜레마
말을 뉴토끼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매달 뉴토끼에 들어가셨던 1억 2천만 명의 분들이 지금 당장 뉴토끼의 컨텐츠를 보면서 무료로 즐기실 수 있는 점은 그분들한테는 좋으시겠지만 뉴토끼 때문에 매출의 90%가 줄었어요. 어차피 뉴토끼 망해도 대체제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서 나도 정말 만화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스토리 짜는 걸 좋아하니까 장차 커서 웹툰 작가가 되어야지 라는 꿈을 꿨던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하겠습니까? 되려 난 절대로 웹툰 작가 안 한다. 최저 생활비도 안 되는데 그걸 왜 하냐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웹툰 기반한 많은 영상물들의 그런 컨텐츠들을 죽이는 게 바로 현재 있는 불법 웹툰 서비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굉장히 재미난 소재가 있어서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19세기 이전에 아시는 여류소설 작가들 이름을 한번 떠올려 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문학을 좋아했어서 이 질문을 굉장히 여러 사람한테 한번 드려봤었는데 되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오만과 편견을 쓴 제인 오스틴, 작은 아씨들을 쓴 루이자 메이 올컷, 에밀리 브론테, 샬럿 브론테 이런 이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 영국이나 미국권 출신 작가분들 이름 외엔 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나 뭐 러시아 작가 그런 분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중에서 저작권에 대한 재산권 인정이 가장 빨랐던 나라가 바로 영국과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남자들이야 뭐 낮에는 안경집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소설을 쓰고 그럴 수 있었겠지만 사실 전근대 시대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지적재산권이 도입이 돼서 소설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된 국가 영국하고 미국에서나 여류 작가들이 소설로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다른 직업이 아니라 여기에만 전념해도 되겠구나 해서 훨씬 더 뛰어난 명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뭐 러시아나 브라질, 한국이나 일본에는 동시대를 살던 여성 작가들에게 마치 제인 오스틴처럼 꽃을 피울 재능이 과연 없었을까요? 이런 걸 보면 참 이게 제도나 재산권 보호가 그냥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재능을 꽃피울 수 있고 또 그 재능을 많은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사회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재미로 하나만 더 가져와 봤어요. 다들 아시는 칼 마르크스 공상단 선언이 어디서 출판됐는지 아십니까? 야 칼 마르크스 대부분 뭐 독일에서 활동했으니까 당연히 독일에서 출판하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열심히 채널 해협을 건너서 런던에서 출판하셨죠. 왜? 당시 유럽에서 거의 그나마 제대로 지적재산권 제도가 돌아가는 나라가 영국이었으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모순과 해악을 꼬집는 사람도 결국 돈 앞에선 어쩔 수가 없었다. 그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 이미 웹툰 기반으로 영상화돼서 엄청난 시리즈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저는 이게 단지 정말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소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이 책이 출시되었던 20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통속적인 연애 소설이라고 사람들은 여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사람의 너무나 기본적인 욕망과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는지 그런 점을 정말 날카롭게 꼬집어서 이제는 리메이크도 계속 많이 되고 시대를 초월한 명작이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챗GPT한테 만약에 오만과 편견을 패러디해서 한국 스타일로 그대로 써줘 라고 챗GPT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남에서 충분한 자산을 갖춘 미혼 남성이 새로 나타나면 그가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사실보다 먼저 좋은 혼처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결혼할 뜻이 있는지, 스스로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중요한 것은 나이, 직업, 거주지, 실거주 여부, 부모의 직업, 그리고 자가인지 전세인지 하는 것들이다. 200년 지났는데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여보, 이번에 청담동 쪽에 집 샀다는 그 미혼 남자 얘기 들었어요? 나이도 아직 괜찮고 직장도 회사원이 아니더라고요. 피인이 아이비니 하는 쪽이라는데 그런데 월급보다 보너스도 더 크잖아요. 부모님도 지방분은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 아직 결혼을 안 했대요. 그 사람이 꼭 결혼한다는 보장은 없잖아. 강남에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은 남자가 나타났다는 사실만 중요하지. 정말 재밌나요? 제가 제인 오스틴을 너무 좋아해서 심지어 영국 갔을 때도 제인 오스틴이 오만과 편견을 썼다는 영국의 도시 베스까지 갔는데 여기에 생가를 박물관처럼 꾸며놨어요. 심지어 그때 리젠트 시대 복장 이런 것들도 한번 입어볼 수 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제인 오스틴 생가 박물관에서 저한테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영국 공채죠. 이게 그 당시에 19세기, 18세기 영국 소설들에서 나왔던 대부분의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형태였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요즘 뭐 강남 아파트 아니면 S&P 500, VOO 이런 거겠죠. 영구 채권이 당시에 이자율 3%로 꼬박꼬박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다들 이걸 기반으로 자산을 가지고 연수입을 산정을 했대요. 쟤네는 100만 파운드어치 공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1년에 3만 파운드짜리 집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계량을 했대요. 뭐 대영 제국 시대였으니까 디폴트 날 위험도 없고 이 자산에 대한 믿음이 거의 한 100년? 130년 이어졌다고 합니다. 뭐 세계 1차 대전에 영국이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지고 가치가 왕창 폭락했을 때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안은 영국 공채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먹고 살았어.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시장 가치가 폭락을 거듭했는데도 이걸 못 버렸대요. 그걸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죠. 뭐 대대손손 이어져 오던 그런 자산, 뭐 서울 아파트, S&P에 대한 우리들의 과도한 약간 믿음이랑 관성 그런 거, 또 뭐 영원한 자산은 없다, 뭐 그런 생각까지요. 오늘은 뉴토끼 사태부터 지적재산권까지 조금 다양한 주제를 한번 재밌게 한번 이야기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단의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항상 재밌게 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곤 합니다.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